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6월 11일에 이어서 제36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특집 토론회 50대 목회자에게 듣는 우리에게는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 감독회장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부평 반석교회 조정진 목사입니다. 지난 토론회 때 많은 시청이 있었고 아마 조회수가 폭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을 바라며 패널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원의 동탄지방의 평화교회 담임인 이수기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안녕하세요. 다음은 서울 남년의 동작지방의 하나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 정영구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서울 남년의 영등포 지방의 도림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 장진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남부연의 대전 서지방의 한사랑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 조성철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선거에서 후보 등록금을 살펴보니까 감독회장 후보자의 등록금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천만 원. 각 연예 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3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감독회장 등록금은 1억이었다가 실행위에서 3천만 원 감해서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등록금에 대해서 우리 패널 참석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돈 문제가 제일 첨예하고 누구든지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이 지금 감독회장 선거 문제에 있어서 제일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등록금 문제가 아니고요. 선거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없앨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이것이 입법되고 또 이것이 감리교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7천만 원이 없어갖고 감독회장 그 후보 등록을 못 하겠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아마 어쩌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7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7천만 원 뒤에 훨씬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선거 제도 하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돈으로 후보자가 제한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돈으로 후보자가 제한되는 문제 이것이 극복되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건가라고 하는 것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의논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저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돈이 안 써지는 선거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가장 이상적이라면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내야 되는 등록금도 부담금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일정 금액을 저는 그래서 후보자들이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하고 우리 저 국회의원 선거 하면은 득표율에 따라서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죠. 아마 우리 한번 그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5천만 원씩 넣고 득표율에 따라서 떨어진 분들 그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받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간에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담금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나머지는 뭐 좀 더 네, 등록금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래서 또 이제 제한을 또 둘 수 있고 그걸로 이제 공익적인 측면으로 또 환원도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모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제 사회자로서의 의견이었고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7천만 원 1억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부자다. 예, 그게 근데 개인의 재산으로만 아니면 교회 공동체 헌금일까? 또 이렇게 어떤 개인의 재물일까? 감독님이나 감독회장 정도 나오려면 저 정도 재산은 있어야 된다는 일단은 벽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금이라고 하는 게 아마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을 아니면 그 후보군들을 좀 걸러내려는 기능일 수도 있고 책임적으로 해라 또 벌금 문제, 운영 문제에 된 것 같은데 일단 근본적으로 이 원칙에 저는 뭐 등록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감독회장님이나 감독님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나. 근데 저는 이 종교 지도자가 일단은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계기로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있대. 전 그 등록금이 오히려 건강한 후원 조직이나 아까 말했듯이 분담금이나 아니면 진짜 감독회장으로서 저는 감독부장이 나오시는 분들이 저는 돈이 없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셔서 전자로 빈털털이에요. 그러면 진짜 후원금을 모아서 값지게 이걸 내고 열심히 만약 이제 선거를 해야 된다면 아까 말했던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또 그 운영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실제적으로 저도 뭐 정확히 선관위 아직 뭐 들어갈 연배는 아니지만 그 운영비가 제가 봐도 감리교회는 아까 그 기타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회의비, 뭐 식비 다 거기서 하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공공성을 위해서 교단에서 하고 아까 말했지만 그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만약에 후원금을 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아까도 우리 그런 논의들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장학금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공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쓴다든지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비로 쓰는 것은 저 반대합니다. 그거를 개인의 헌금이든 공동체 후원이면 감리교단의 지도자로서 맞게 난 여기에 후원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성격을 바꾸고 가급적이면 저는 금액은 어느 목사님이나 접근할 수 있는 5천만 원 미만의 한 1,000만 원 정도. 사실 7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감리교회 한 3분의 1 되는 1년 예산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 1억 넘는 교회가 몇 퍼센트일까요? 저희 지방도 30% 안 되거든요. 그 돈을 한 명을 뽑는데 돈을 내고 그거를 마음껏 쓰고 운영하고 밥을 먹고 회의비 쓴다? 저는 반대입니다. 네. 네, 또 의견 개진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출 내역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선거 당일날 선거관리위원들한테 하루에 100만 원씩 그게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1억으로 올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재판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뭐 그 안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그런 비용인데 사실은 너무 과하다. 이 7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내역서를 어떻게 그 공개를 한 적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다르게 구입을 해서 본 건데 예를 들면 재판 비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판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세부 내역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하게 뭔가 이 지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가 그 남는 거가 안 되니까 그거를 이 위원들이 나눠 가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자체가 사실은 부당한 거죠. 그리고 이게 선거관리위원이든 이 본부의 어떤 임원이나 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도 생각이 뭐냐면 이것도 뭔가 내가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전격적으로 저는 이제 좀 파격적으로 선거 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선거 공영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든지 선거 피선거권자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돈을 썼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예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거 공영제를 할 때에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다. 저는 예를 들면 뭐 제비뽑기든 여러 가지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교리와 장정을 보면은 우리는 의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감독회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의회 제도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 또는 의회 제도의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의회법을 가지고 있는 저희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조금 더 절차나 어떤 어떤 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선거 공영제를 전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정책에 골도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사회자로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저도 이걸 보니까는 이게 좀 3천만 원이 감에서 7천만 원이 되었다는 그 내용에 등록금은 좀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거 공영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가 자기를 희생하고 내놓을 때 그러면 더 풍성한 자금이 더 이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말씀하는 중에 제가 한 10억 방은 어떨까 그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이게 아마 좀 이제 삭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돈 많아서 망하고 있는데 그렇죠. 돈 더 많아지면 그래서, 더 빨리 망하자고 네. 하는 그러니까는 거죠. 자기 이게 선거를 위해서 쓰는 돈을 아예 10억 방으로 깔고, 그리고서 선거를 하게끔 많이 낸 사람을 우리가 뽑자. 네. 네, 근데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예. 이거는 녹화니까는 이제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비용을 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내는 건 저는 또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선거 제도 안에서 정책 발표회나 다양하게 유권자와 그 감독회장과의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충분히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거 비용으로 했지만 선거 비용으로 다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비용을 필요한 부분을 쓰지만 남는 부분은 이게 환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서 어떤 그 감리교에 도움이 되게 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자체가 감독회장으로 나오면서 책임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기부하는 마음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기부의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가능하지는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금액들에 대한 부분은 뭐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그 반드시 좀 쓰고 이번 선거 때 다 쓰고 우리끼리 다 죄송한 표현으로는 나눠 먹고 끝나면 안 된다. 이 그런 식의 해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감사 있죠. 그리고 다 조직 거기에 따라서 다 그 절차들이 다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그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거에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대로 이렇게 나갔는지 뭐 이런 거 정도의 그런 그 감사만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어서 선거권을 보면은 목사님들의 선거권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평신도는 여전히 동수 원칙에 따라 넓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열수는 여전하고 사회에서는 18세만 되어도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나이를 먹어도 내 손으로 투표할 수 없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참석하신 패널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선거권자의 수라든지
또 선거권자의 자격이나 선거권자를 확정하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 전체의 선거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요, 누가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 선거권자가 확대되든지 줄어들든지 이것도 사실 크게 이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선거권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더 정의로워지지도 않고 또 선거운동이 치열해지지 않고 더 이렇게 좀 다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올해 우리 감리교회가 벌써 뭐 백몇십 년 된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서로 촌수 물으면요, 뭐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면 서로 안 얽혀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 선거나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선거할 거냐라고 하는 거, 여기에 더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선거권자가 뭐 나이 뭐 몇 세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더 좀 늘려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는 조금 더 어떻게 선거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좀 집중하고 난 다음에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 동수 원칙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는지 아니면은 지금 저는 알고 이렇게 무너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정회원이 늘어나서 거기서 이제 평신도회 중에 이제 평신도회는 이제 서열과 이제 여성 인권 그다음에 청년은 이제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이지 않게 지금 목회자와 평신도회 좀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도 사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정회원 젊은 목회자들은 아주 젊은 목회자들이 선거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아마 목회자들 50대 미만이지 않을까 올해 그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방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은데요. 일자로 저는 그 선거권자들이 감독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봐요. 예. 지금 정회원들이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30대, 40대 분들이 정말로 이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부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젊은 교육자들은 사실 지금 상황이 부목사들이나 대부분 뭐 작은 교회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선거권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요구해서 감독 선거가 저는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이렇게 선거권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투명성과 민주성이 담보된다면 아주 아름다운 선거로 그래도 올해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장 그다음에 이 선거를 좀 더 참여적이고 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쁨의 좀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막 서로 얼굴은 다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서로 적이 돼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딱 정정당당하게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이 선거권자들이 확대된 만큼 거기에 맞는 선거의 그런 감독 후보들이 좀 실제로 좀 이번 기회에 찾아가고 만나고 대화하는 뭐 이런 거라면 저는 선거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데 그게 축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이나 또는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뭐 구조, 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뒷받침해서 저는 그게 좀 이 경쟁하고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미래를 같이 생각하면서 미래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번 연회 때 이렇게 참석하면서 연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다른 교단의 연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소모임들 계속 모이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한 2박 3일 정도를 연회를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한 교단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의 그런 형제감
연대감 뭐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연애에 참석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동의하고 제청하는 거를 미리 정해진 것처럼 다 근데 그게 빨리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그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빨리 결의하고 그거를 또 하루나 이틀 만에 그걸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이 토론은 토론대로 되지도 않을 거지만 도대체 이런 연애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솔직히 굉장한 그런 마음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연애의 이 모임조차도 우리가 뭔가 축제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1년 동안 서로 선교 보고하고 그러면서 한 지방과 한 연회에서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서로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연대의 장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선거권자나 이 선거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세 번째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거법을 보면은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정책 발표를 연회 단위 또 단체별로 정책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발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선거권자의 나이나 이런 인원 이거 맞물려서 정책 발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조금 더 깊이 좀 질문하고 정책 발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진짜 좋은 발전의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연회 선거 정책 발표를 하니까 상대방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질의 질문을 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건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선거 감독회장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고소 고발에 엮여 있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소 고발이 당하지 않을 감독회장이 되는 게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 감리교가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책 발표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감리교, 서로를 살려가는 감리교가 돼야 되는데 내 편이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모략이나 어떤 전략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정책 발표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건 정책 발표의 횟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거는요. 정책 발표에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정책 발표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 저는 사실요 이 지금것처럼 하는 정책 발표에 100번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정책 발표 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됐고 정책 발표에는 그냥 통과 의례 또 혹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런 거 뭐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회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다른 가지들을 쳐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책 발표회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처럼 이 조직 선거 속에서 정책 발표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 거기에 큰 의미를 본인들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정책 발표가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선 연회별로 단위별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SNS와 이제 여러 이제 장비들이 보강이 돼서 한번 발표된 것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이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서 이제 정책 발표를 일단 제가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면은 이제 정치하는 목사가 되는 듯한
서로 누구 라인이니 누구 편이니 왜 왔니. 그냥 결국은 정책 발표는 필요하죠. 예, 어떻게든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라도 안 가는 정책 발표회라면 대부분의 그냥 목회 그냥 이런 데 관심 없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냥 귀찮을 거예요. 예, 요새는 옛날에는 뭐 정책 발표회 가면 봉투 줬지만 요새는 못 주잖아요.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은 그 미리 정책 발표에 대한 좀 주제들이 뭉뚱그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주제가 있는 정책 발표회다 그러면 적어도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 잘해보겠다, 다 지원하겠다, 다 비전교회 살리겠다, 교회학교 살리겠다. 이런 똑같은 얘기 뭐하러 들어갑니까? 아예 진짜 이 분야, 선교 분야다. 저는 감독들이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번 정책은 교육 분야다. 그러면 정말로 그 감독들이 전문적인 공약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를 위한 공약 발표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는 전문적인 발표를 한다면 저는 참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발표회가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현장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이제는 현장에 모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거를 감독들이 어떤 다큐멘터리나 실제로 그 지지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좀 더 최첨단,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모이게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 그 감독 선거 결과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의 발표도 좀 전향을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다음 또 의견 개진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선거권자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선거권자가 지금 1인 1표로 해가지고, 그리고 정혜원 한 표, 그다음에 거기에 동수에 그 평신도 한 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구조를 하다 보면 저는 원래 선거를 지방에서, 연회에서, 총회에서 그런 어떤 선거로 좀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사는 지방에서 뽑고, 감독은 연회에서 뽑고, 또는 총회나 뭐 연회나 이게 뭐 감독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날을 정해서 전체가 하는 걸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들 또는 평신도들의 그 대표들이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모든 걸 또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이건 브레인스토밍인데, 제가 협동조합을 하는데 이 협동조합은 무조건 1인 1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무조건 1인 1표 그런 건데, 저는 교회가 조금 이 협동조합 정신을 가지고 아예 교회가 예를 들면 2표, 무조건 교회는 2표 갖는다. 그래서 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뭐 감리사든 또는 감독이든 감독회장 뭐 이렇게 뽑는 게 어떨까? 제가 한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서 그 지방에 자기가 부담금을 30% 내니까 30%의 리더십을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큰 교회니까, 큰 교회로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내니까 나한테 더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줘라. 너무나 자본주의적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그러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이 연대성을 강조하는 교단인데 그게 과연 그게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협동조합처럼 한 교회에 그냥 한 2표 정도 그렇게 모든 교회에 대한 줘서 그렇게 투표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저 생각으로 해본 겁니다. 예,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저도 좀 이제 사회자로서 진행을 하면서 이 정책 발표 또 전자 투표를 이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소감을 좀 묻게 되고 하는데
뭐 이거는 좀 자유롭게 저도 한번 의견을 대자면 우리가 지금 후보자가 아닌데 우리들이 뭐 어떻게 보면 선거권자로서 우리가 이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감리교단을 이끌 지도자로 한번 가정하고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좀 세울 게 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감리교회를 끌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독 후보로, 감독회장 후보로.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한번 이제 후보님들을 모시고 이제 이제 네 분의 감독회장 후보자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한번 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년 뒤 아니야 한 5년 뒤가 돼서 이제 후보자가 돼서 이제 정책 발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게 더 리얼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 끝에 계신 우리 경기위원회 이제 감독회장 후보이신 우리 이수기 목사님께서 정책 발표를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 30초 이내로. 좀 제가 만만하신가요, 제일? 네, 좋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시킨 것 같은데요. 전 마음 가운데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제가 선거에 나갈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정말로 저는 내가 감독회장 선거에 나왔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선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바꾸어도 결국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사회적인 또 교회 안에서의 신뢰 회복을 이뤄내지 못하면 지금 백약이 무효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신뢰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또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감독회장 뭐 이런 거리 말씀하는데요, 정말 이 신뢰 회복을 하지 않으면요, 감독회장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감리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도 감리교인들부터 먼저 안 들어요. 신뢰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00만 전도 운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감리교인 가운데 200만 명 전도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있나요? 정말 그것을 자기 피부로 이거를 우리 감리교회 아젠다로 삼아서 여기에 정말 우리가 정말 모든 힘을 매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정말 우리 깊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독회장 나오시는 분들 아니 후보님 깊이 좀 말씀하시는 건데 또 다른 분 또 나오시는 분들 말씀하죠. 지금 즉석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후보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 정책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 남년의 후보님이신 우리 정영구 목사님 정책 발표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감리사도 못한 사람인데 그냥 제가 그냥 감리교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20년 됐거든요. 20년 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협동조합 신협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신협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 IMF 이후에 이 신협이 은행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 신협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도 교회 건축하면서 빚이 꽤 많거든요. 이자를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내요. 근데 그거를 좀 이자를 낮추면서 그리고 쉽게 교회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하나 이 감리교가 가지면 어떨까? 그거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아마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한 30년 전에 다른 교단에서 뭐 저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다른 교단에서 오히려 감리교는 은급 또는 뭐 은퇴비가 너무 잘 돼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감리교를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 은퇴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은퇴를 하면서 은퇴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더 이 교단에서 책임을 지고 또 교단에서 좀 그 청사진을 가져서 좀 은퇴를 하는 목사들이 이 돈을 받고 후임자를 뽑고 또 교회가 또 그거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갈등으로 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교단에서 준비하는 그런 은퇴의 준비를 좀 잘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발표를 이렇게 즉석에서 하니까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정책이 나오네요. 우리 이수기 목사님 신뢰 문제, 또 우리 정영구 목사님은 또 이제 신용 이제 기금 문제, 또 은퇴 기금 문제, 또 같은 또 서울 남년회에서 오신 우리 장진호 목사님 또 즉석에서 또 발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서울라면에는 이렇게 두 분이 출마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경쟁자를 네, 옆에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감리교를 사랑하고 또 감리교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감독 후보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도중에 정책 발표 중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부연회에서 오신 우리 조성철 후보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 감리사도 무대 사람인데요. 사퇴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비전교회라는 부분들과 우리 남부연회 같은 경우는 준회원들에 대한 취중을 더 하다 보니까 30, 40대 목회자들이 많이 기죽어 있어요. 그리고 대안을 좀 못 찾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다시 길을 세울까? 왜냐하면 목회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교회나 한국 교회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정체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고 기대감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저는 감독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이제 신학교에 신학생을 많이 보내야 된다. 아니 특히 목회자를 많이 세워내야 되고 각 교회가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한 그 준비 작업들, 방법들,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다음 세대에 이 감리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어떤 학교든지 상관없이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서울 남년에서 오신 우리 장진원 후보님은 도중에 사퇴를 하셨고, 또 남부연에서 오신 우리 조성철 목사님은 또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양육하고 지원하는 부분으로 또 이제 정책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감독회장 후보보다 저희들이 발표한 정책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음 이제 질문들은 좋은 이야기들 저희가 들었는데 이제 관건이 이제 큰 쟁점이 된 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동원돼야 되는지 그거를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여기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이제 다양한 출신 학교와 또 학연과 인맥이 있으신데 학연과 인맥을 통한 이제 선택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데 그 학연과 또 인맥을 초월한 그 지도자
리더를 감독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우리가 좀 토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에 그 종교개혁,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그 연구하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종교개혁은 돈의 개혁입니다. 뭐 95개조 반박문이니 다 이거 우리가 그냥 하기 좋은 이야기고 본질은 돈을 끊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돈을 붙들고 모든 부정부패가 시작됐고 그 문제를 어떻게 끊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아마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한마디로 어떤 주제냐라고 따지면 결국 이 돈의 문제겠죠. 돈 신나게 써서 감독회장이 됐는데 이걸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돈 그렇게 쓸까요? 안 쓸 것 같아요. 못 쓰겠죠. 우리가 당선된 이후에 이걸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또 그게 시간을 두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마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감독 또 감리사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감리교회는 그 감독님 감리사님들 회의나 설교나 이런 거 타고서 사례 좀 받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분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감리사가 개교회를 방문하든 뭘 행사를 하든 다른 사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 못 해봤다고. 그래요. 정해진 월급과 활동비 외에는 어디를 가도 다른 그 금전적인 그런 사랑받는 이런 것 없다고 그래요. 아마 저는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지금 이 선거 풍토를 끊어내는 데는 이런 것 없애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부터 이 돈줄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이런 거를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요 지금 여전히 선거하는 방법서부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직을 만들잖아요. 선거 조직을 만들죠. 또 심지어는요 이 보니까 뭐 무슨 동기회 무슨 뭐 별의별 무슨 모임들이요 후보자들 불러요. 선거 참모들 불러요. 뭐예요? 다 거마비 가져오라고, 식비 가져오고 거마비 가져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후보들 진영에서 욕을 하면서도 이것도 자기 안 부르면요, 자기 안 부르면 불안한 거야. 날 불러줘야지, 돈 내라고 좀 불러줘야지, 돈 싸갖고 오라고. 이거 나만 안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 속에, 이런 구조 속에 지금 선거가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끊어낼 건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맨살 드러내놓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끊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장 쉬운 것부터, 그것은 우리 감리교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별도의 봉투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이런 문제부터 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전된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 토론회도 좀 한번 저한테 지적을 당해서 좀 이제 감점을 당하셨는데 이번에 맨살을 드러내는 걸 삼가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정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또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감리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저도 안수받은 20년이 넘었는데 좀 제일 귀에 듣는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법이요. 이것 때문에 감리교회는 무너질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최근에는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배달 사고. 이거 뭔가 저도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나름대로 해석하시길 바라고요. 결국은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돈은 필요하죠. 근데 이 돈이 우상화되고 만몬이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 지도자가 쓰는 돈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돈을 받는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까지 지옥으로 저는 이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말할 때 아까 말했듯이 체질이 개선되는 게 첫 번째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시 기능의 강화. 이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여러 가지 조례들이 규칙적으로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게 문제죠. 저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감독이나 감독회장님들이 처음에 모여서 공식적인 윤리적인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딱 하시는 게 아니라 모여서
지장 찍고 내용 증명 발송해서 진짜 좀 치밀한 법적인 외부 그 좀 유명한 그 회계팀 법무사팀 들어와서 감사 결과 유치하고 적어도 모여서 우리 부정선거하지 맙시다. 뭐 지금까지 뭐 해왔던 노력 뭐 그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는 좀 공개적인 선언을 좀 우리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좀 큰 언론에 내서 뭐 공공 방송에 내서 사람들한테 약속하면 이게 지켜지지 않을까. 또 하나 그 중에 좀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자.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에 서로 비방하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회법에 고발하면 여러 가지 제약적도 있지만 안 지켜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꼭 법례가 아니라도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어긴 거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윤리적인 법적 그런 모임을 하자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어서 인맥을 없애는 방법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연적으로 이제 인맥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완전히 망하면 없어질 거고요. 다 성공하면 없어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씩 희석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학부나 대학원 했지만 이제는 우리 이거는 결국은 인맥은 우리 감리교 목회자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자들이 돈 안 쓰겠다. 그런데 사실은 유권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이 구조가 아주 분명하게 있거든요. 무슨 선교대, 말은 선교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그러니까 후보자들도 뭐 그 사람들이 표이기 때문에 도저히 뭐 거절할 수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있고요. 또 저도 어떤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같이 도와서 같이 선거운동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가서 얼굴 보고 지지해달라고 하고 밥을 먹는데 밥값을 그 사람이 낸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계속 정책 선거 정책 발표회를 계속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다 인맥 사용하죠. 그리고 뭐 선거 방법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에 찾아가서 반드시 새벽 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제발 도와달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날 당일날 누구의 차를 타고 선거장에 가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투표하고 나서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 먹느냐 뭐 이런 아주 우리가 이미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그거 불법이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교회를 뭐 걱정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탈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체질, 제가 그래서 후보자들보다도 유권자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유권자들이 우리가 돈 안 받고 누구에게 어떤 가능하면 정책 듣고 그리고 그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유권자 운동의 각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보자들이 이렇게 클린 선거하겠다 이런 거보다 유권자들이 우리 돈 안 받겠다 이런 운동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기 목사님은 맨살 드러내는 네. 발언으로 좀 이제 잠깐 요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네, 좀 예, 드렸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그래요. 아마 의식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도를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아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돈 받은 현장을 잡아서 신고를 해야,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됐죠. 한번 거꾸로 말이에요.
돈 주신 분께서 신고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있죠. 여기 저 후보자 공탁금 몇 천만 원씩 냈으면요, 저 본전도 회수하실 겸 떨어진 김에 돈 주신 분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돈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그 획기적인 발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유권자의 의식을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 왜 이미 벌써 수십 년 내려온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일단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요, 유권자의 의식을 바꾼다고 하는 건 이거 요원한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가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우리 감독회장 2번 정도, 8년이죠. 8년 정도 우리가 가장 좋은 합리적인 그 제비뽑기 선거제도 이런 거를 영원히 하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2번 정도, 한 8년 정도만, 감독 4번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아마 그런 기간 정도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 선거 해오던 것들이 좀 풍토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또 의견 개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문제만 아니라 평신도의 문제가 아주 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지적하면 이렇게 서로 약간의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추대를 통해서 한 감독만 나오게 만들려고 할 경우에 이쪽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된다고 꼭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부추겨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평신도를 탓할 거냐, 그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감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식을 갖고, 자리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감독이 돼서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저는 깨지지 않을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제비뽑기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8년 정도는 진행을 해서 이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는 이 감리교회의 선거의 문제는 개선되지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도 동일하게 합니다. 네, 뭐 학연과 인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 방지 대책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오히려 유권자 운동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우리가 또 이제 캠페인을 전개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은 더 이제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웨슬리안 타임즈가 진행하고 있는 제36회 총회 선거 특집 토론회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감독회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독회장에 필요한 자질과 소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동안 기대감을 갖고 감독회장을 선출해 왔을 텐데요. 과연 이 시대에 앞으로 많은 과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이끌어갈 감독회장에게는 어떠한 자질과 또 소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패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너무나 열띤 토론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올해 감독님과 감독회장님이 정말로 공정하고 또 감리교회를 이끌 분들이 세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감독과 이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마 좀 제도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한 건 두 가지 같아요.
이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리더십을 내려놓을 것이냐, 이거 이제 우리 많은 감리교내에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도자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교나 카톨릭처럼 좀 강화해서 안정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자유교회처럼 내려놓고 개척교회로 갈 것이냐. 저는 물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입장은 있지만 결국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 감리교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감독 회장의 자질은 당연히 뭐 지도자로서가 있지만 저는 감독의 그 제도, 아까도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제비뽑기 문제, 또 이런 대의회원 제도, 민주주의 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해답은 없지만 저도 그냥 블레밍 스토밍 개념으로 어저께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감리교의 큰 고민은 공백의 문제. 그러니까 계속까지 지금까지 뭐 대행체도 있었고 또 중간에 선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 단절성을 어떻게 연속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권력의 강화의 문제가 있고, 또 너무나 짧게 했을 때는 이 감리교회 지금 대의원 그 조직상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연속과 단속을 하는 게 뭘까? 저는 일단은 연회 조직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 남현에 있지만 그래도 연회는 통제가 가능해요.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회들의 삶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2년 전 연자제 개념을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는 안 되겠지만 2년의 감독을 2년을 하면 새로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년의 감독 중에서 한 분을 차기 감독회장 2년, 그리고 그 감독회장이 2년씩이고 또 그 전 감독들의 회의를 통해서 뭐 연장자를 하든 뭐 내려놓을 사람을 하든 또 2년. 그러니까 저는 2년으로 오히려 본부의 기능이 좀 약화돼야겠죠. 그 대신 연회가 강화되고 이런 연자제를 해서 좀 연속성과 감독과 감독회장이 지속적이고, 또 나름대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독회장 선거는 없어지겠죠. 그렇게 하나씩 선거 제도를, 어차피 저는 우리 지방도 그렇지만 이제 감리사 문제 가지고 싸우는 지방이 저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들이 힘들어요. 더 이상 돈 못 씁니다. 이제 어차피 교회 돈 없어져요. 그럴 바에는 아이를 이렇게 좀 연착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그래서 저는 감독님들이, 저는 좀 내려놓는 감독, 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감독회장이 이제는 감리교회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감독 후보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저는 감독 되시기 전에는 열심히 잘 듣겠다고 하시고 나서 감독이 되고 나서는 전화도 안 되고 절대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가 그냥 바로 결정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죄송하지만 많이 봤어요. 누가 되든 저는 제일 중요한 거,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저는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든 누구의 이야기든 좀 듣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가르치는 것보다 좀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분명히 감독과 감독회장님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 책임자예요. 근데 이 행정 책임자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법으로 갖고 가 이것도 아니고요.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행정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무슨 덕으로, 그리고 뭐 믿음으로, 이거는 저는 오히려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오히려 좋은 이 감독이 되는 또는 좋은 감독회장이 되는 거, 이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정확하게 행정 처리를 해주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러면 행정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행정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교회 목회자로서 어떤 행정을 굉장히 나쁜 것처럼
정치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인식하고 그런 어떤 권위자로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하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일하게 소통과 행정력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품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스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한 교회를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목회자를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모든 이 행정력과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또 그 감독은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회장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개진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한번. 예, 한 번 더 맨살을 드러냈고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회장 지도자라면 사실 우리가 행정 책임자이기도 하고 영적 수반, 영적인 지도자지요. 그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감리교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휘자입니다. 어떻게 지휘할 거냐에 따라서 감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아마 거기서 되겠죠. 아마 지금 이제 다음 질문과 아마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지도자, 우리가 어떤 지도자, 어떤 감독, 어떤 분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그분들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이걸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시대를 읽는 눈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성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또 행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능력들은 뛰어나세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 이런 현행 선거 제도화에서는 결국 신앙보다는 의리가 재판이 왜 휩니까? 결국은 우리가 얽혀져 있는 이런 많은 이런 인맥이든 학연이든 뭐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제도 하에서는 재판도 휠 수밖에 없고 지휘를 해도 한 곳으로다가 함께 힘이 절대 모아지지 않지요. 그래서 차기 감독 회장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한 가지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선거제도, 이거 선거제도 목숨을 걸고 우리 감리교 지도자,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이런 거를 목숨을 걸고 이걸 바꿔낼 수 있는 이런 분이 감독회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독회장 되신 분은 반드시 이걸 좀 이뤄냈으면, 이것 안 이뤄내면 계속해서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계속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언제나 신앙보다는 의리가 앞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다양하게 의견을 좀 개진하셨는데요. 뭐 그래도 또 한마디 더 놓치고 또 말씀을 못한 게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 없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감독회장에게는 어떠한 자질과 소양이 또 필요한지, 또 우리가 또 앞서서 감독회장 후보라면 내가 어떠한 정책을 좀 또 제안하고 또 그 정책을 수립해서 또 감독회장으로서 세워지면 그렇게 감리교단을 이끌어 가겠다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뭐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차기 감독회장님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 지금 뭐 아직 선거 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역으로 우리 개인적인 위치에서보다도 우리 감리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감독회장,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후보자들에게 바람을 기도 제목으로 또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준비한 기도 제목이 아니지만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우리 감리교단을 위해서 또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우리 패널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순서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이건 그냥 준비되신 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교회가 지금 이 사회와 또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 감독회장님은 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게 이제 선교적 교회인데 그 미셔널 처치로서의 이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또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에 UMC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니까 UMC가 왜 지금 이렇게 침체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회도 있고 지역 총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연회와 지방회가 있는데 교회에 속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구조는 더 커지고 더 이 사람들이 이게 방대해졌는데 정작 개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의 교회라고 하는 이 속회가 무너지는 걸 통해서 사실은 위에만 있고 밑에 집안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회장, 감독, 지방회 이 조직들은 더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회는 더 침체하고 또 교회 안의 교회라고 하는 이 속회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 살아있는 교회로 또는 여전히 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런 교회 안의 교회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의 이 연결성이 있는 교회들이 살아남고 또 그게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감독회장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에 좀 집중하셔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비전들을 제시해주고 또 그 비전을 실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정영구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바람으로 또 기도를 하시리라 또 이제 다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음 분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기도 부탁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는 감독님과 감독회장님이 되시라고 생각을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실 응급제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응급부의 이제 홈페이지를 며칠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위기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또 이렇게 그 법안을 보니까 이제 2026년까지 교육자 응급기여금을 제가 물어봤어요. 주위의 목사님들한테 이번에 나간다니까 뭐가 제일 이슈냐 했더니 야 나는 2026년 되면 범죄자야. 예, 저도 빚이 1,00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응급비 빚이.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2026년도에 뭐 평균적으로 제가 왜 빚쟁이가 됐는지 몰라요. 부목사 생활 때는 몰라서 못 냈고 지금은 돈 없어서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고 더 이상 미뤘다가는 교육자의 생계 문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저희 영등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책임 응급으로 갑니다. 저희 영등포 지방은 시범적이지만 개인의 이름으로 지방 분담금 1%를 제 통장에 넣어줘요. 지금 제가 9년 되니까 벌써 1,000만 원 가까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협력해서 목회자를 하지만 또 이상하게 교리화장정에는 정회원 이상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들라. 이거는 응급도 아니고 책임보험도 아니고 스스로 해라. 하지만 빚은 갚아라. 이 응급제도는 이제 좀 더 미룰 때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목회자에 대한 지금 이중직이나 출구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 우리 목사들 30, 50대 목사를 다 끌고 갈 수 있느냐?
비장교회 목사들 계속해서 투입하고 살릴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출구 전략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중직을 아주 투명하고 더 전문적으로 확대해야 되고요.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사실 이중직을 하면 자기 은퇴 준비 다 스스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감리교 목회자의 어떤 프라이드도 좋지만 삶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서 소속 목사 제도, 부분 목사 제도가 있지만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응급을 안 주더라도 사회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사회에 유익이 되면 사회 선교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이제는 문 닫게 하고 숨어서 목회자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감독 회장님들이 이건 꼭 기도해 주시면서 현실에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새벽에 배달을 하고 지금 진짜 아이들 공격하고 있는데 진짜 옛날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그럼 출구 전략을 열어줘야죠. 언제까지 비전교회 지원한다고 돈 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힘들지만 또 목사님 사실 교회가 가난하지 또 목사님들 잘 사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번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감독님과 이런 분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학교 문제는 저는 분명히 교리와 장정 총회 때 2번이나 신학교 통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학교에 지원 끊습니다 얘기하면 돼요. 왜 안 합니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학교 후배들 아시지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리교 개통 신학교 노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미룰 겁니까? 이거는 미래를 위한 기도다. 마지막으로 제발 주소록 좀 없애주십시오. 1년에 몇 억씩 주소록을 왜 두꺼운 걸 복사해서 교회에 나눠줘서 쓰레기 처리합니까? 그것만 절약해도 2, 3억 아낍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출판하고 1년마다는 바뀐 것만 기독교 세계에 올리면 되죠. 교리와 장정 왜 매년 만듭니까? 바뀐 것만 복사해주고 인터넷으로 주면 되죠. 지금 이런 아주 작은 거에 대해서 현장 목회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은 이번 감독 또 선거를 통해서 많이들 얘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또 기도 제목들 또 기도의 바람들이 또 제안이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감독회장님이 되시면 자기 본인의 임기만이 아니라 저는 장단기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감리교가 지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이라면 앞으로 목회자들의 응급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미 다들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제 공급교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이 목회자들 안에서도 교회들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하나의 교회 형태로서만 진행될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 그리고 사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더 이상 교인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공유기적인 개념 안에서 이 다양성을 좀 열어놔야만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 웨슬리안 타임즈가 2회에 걸쳐서 준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토론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웨슬리안 타임즈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정책이 개발되고 또 우리 감리교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언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슬리안 타임즈가 진행한 감독회장 선거 특집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